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은 과연 물 부족 국가일까요? 일단 저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대신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료들 중에서는 일부 좀 애매하게 표현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거는 사실 뭐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약간씩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 1년 내내 뿌려지는 그 물의 양, 연평균 강수량이 부족한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할 때 어떤 아프리카 국가나 중동의 사막 국가를 떠올릴 텐데 그런 관점의 물 부족 국가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물과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자료들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국가별로 실제로 물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뭐 상당히 유명한 어떤 수자원 관련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놀랍게도 한국의 물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묘사가 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나 일부 중동 국가에 비견될 정도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자, 이런 식으로 물 스트레스가 높은 나라들은 보통 국토 면적이 좁고 반대로 물을 사용해야 되는 인구 밀도는 상당히 높으며 강수량은 특히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내릴 때 이런 개념들을 이제 포괄해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물의 양은 좀 적다라는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게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는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각 나라별로 연평균 강수량처럼 실제 자연에서 주어지는 물의 총량은 나라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일단 물 자체가 부족한 나라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당연히 해마다 변동폭이 물론 있습니다만 비가 많이 내리는 연도도 있고 적게 내리는 연도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우리가 그래도 평균을 봤을 때 크게 1200mm, 1300mm 내외로 세계 평균인 870mm 수준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상당한 여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는 1년 내내 골고루 고르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고르게 비가 나눠서 내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자원에 대한 1년 전체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리학에서 말하는 자료 중에 하상계수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몇 번이나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전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자, 딱 이렇게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 두 도표의 왼쪽에는 우리나라 하천들의 숫자가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외국의 유명한 대하천들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대 100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이제 가뭄으로 말라붙었을 때와 반대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이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서 범람할 때의 물의 양이 100배나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하천인 뭐 유럽의 라인강이라든지 중국의 양쯔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1대 8에서 1대 22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1년 내내 강물의 유량이 안정적으로 큰 변동의 폭이 없이 고르게 흘러내려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강 1대 393, 낙동강 1대 372, 영산강,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무려 1대 700을 넘어가는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하천은 외국의 유명한 대하천들과는 다르게 계절에 따라서 유량, 강물의 양의 변동폭이 매우 크고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대하천들은 안정적으로 골고루 1년 내내 잔잔하게 흘러내려가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집중호우가 퍼부어가지고 강물이 무섭게 불어났을 때와 범람했을 때와 그리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라서 쪼그라들었을 때의 물의 차이가 수백 배나 난다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여름에 폭우가 내리고 범람할 땐 수백 배가 늘어나고 가뭄이 찾아왔을 때는 수백 배가 줄어들고 굉장히 유량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자연 상태 그대로 놔뒀을 때 인간이 하천의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불편하겠죠. 우리나라 하천들이. 뭐 교통로라든지 운하로 쓰기에도 되게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을 거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담수 문제, 즉 바닷물이 아닌 그런 하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문제에 접근할 때는 이 하상계수 문제가 지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런 하천 특성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지만 아마 요즘 정치인들 그리고 의원들,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는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의 1년 내내 내리는 연 강수량은 세계 평균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자, 다만 우리나라는 방금 보셨던 하계 강수의 집중률, 즉 이제 여름에만 비가 너무 몰아가지고 확 내린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년 내내 골고루 비가 내리면은 가뭄도 거의 없이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특정 계절에 비가 집중호우로 몰아가지고 내려버리니까 아까운 민물들의 상당수를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학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수자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치수사업, 물을 다스리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자원 이용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댐을 건설하고 제방을 쌓고 저수지와 수로를 정비를 해야 인간의 수자원 이용률을 우리나라가 늘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놔야 비가 많이 올 때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두고 가뭄이 오는 계절에 그거를 꺼내 가지고 비상시에 위급 사태 때 꺼내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도 이런 치수 사업을 통해 가지고 평소 충분하게 확충을 해둔다면 용량을 키워 놓는다면 홍수의 피해도 최소화하거나 혹은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치수 사업을 우리 인간은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연을 관리하고 부지런히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흐르게 그대로 자연이랍시고 그대로 가만 냅두면 인간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거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문정부는 끊임없이 강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냅둬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마법의 주문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국민들을 선동했죠. 그러나 정작 4대강 인근에서 농사 짓고 사는 농민분들, 강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는 지역 주민들은 문정부의 4대강보 철거 사업을 당연히 반대를 했고 심지어 수문을 개방하는 것조차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연하다라는 거죠. 한국의 강은 앞서 보셨던 일대 수백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산계수 수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가뭄일 때는 물이 형편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반대로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계절에 여유가 있을 때 이 4대강보 같은 하천관리 시설을 통해서 강물의 유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그 물을 가뭄이 찾아오는 위급한 순간에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 상식을 농민들은 알기 때문에 이 뽀를 파괴하지 마라, 수문을 개방하지 말고 물을 좀 저장해두라고 그렇게 곡소리를 냈던 겁니다. 하천 옆에서 60년, 7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은 굳이 대학교 지리학과에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무서움과 불안정성을 뼈저리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해마다 매년 홍수와 가뭄이 1년에도 여러 번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인근 지역의 지하수 수위와 농업의 용수 수질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농업 용수가 충분하고 오래전부터 기껏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로에 물이 콸콸 흘러 넘쳐야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물이 잘 공급되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식료품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단한 이치라는 거예요. 이 강의 물 높이가 낮아지면 여러분들 인근 지역의 지하수 높이도 낮아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 수위가 낮아지고 유량이 이렇게 가뭄에 턱없이 줄어들면은 물의 양이 적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약간의 오염 물질만으로도 오염되기가 되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하천의 유량을 항상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농업용수 수질 문제, 강의 수질 문제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그 뽀를 지어가지고 물을 좀 가둬서 강물의 양, 물그릇의 양 크기를 어느 정도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서울 한복판에 살면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온다고 바보같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커다란 저수지나 호수가 이렇게 말라붙어가지고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물고기들이 죽을 정도로 가뭄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현존하고 있는 거대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불안정한 자연을 당연히 우리는 개발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나하고는 이게 상관없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지대가 홍수나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당장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야채, 과일, 채소값 같은 식료품 물가가 폭등하게 되겠죠. 또 그런 것들 식료품 물가가 오르면은 회사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식당 점심 메뉴 값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불안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적극적인 개발과 관리로 수자원 이용 효율을 당연히 우리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에요. 자연은 흐르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최고다? 아닙니다. 자연은 극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태초 이래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부지런히 이를 관리하고 개척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입니다. 그만한 힘과 자본을 갖추기 위해서 더 큰 제국, 더 부강한 나라가 필요했던 겁니다. 인류 스스로 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좋든 싫든 그런 식으로 나라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온 게 역사 속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유명했던 그 고대 이집트도 한때 굉장히 눈부신 번영을 일궜던 문명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 나일강의 범람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는 이 치수 사업은 파라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치수 사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지역은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그 영광이 사라지고 훗날 로마 제국에게 전폭당했을 때도 그 이집트가 로마 황제의 개인 직할 사유지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 이집트 지역은 제국에서 제일 중요한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수출되는 밀값이 어떤 로마 시민들의 그 먹거리를 책임질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랍시고 그냥 흐르는 대로 미개하게 내버려 뒀더라면 절대 그런 효율적인 대규모 농업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와 가축, 인력으로만 농사를 짓고 자동차가 이 세상에 없었던 시절의 그 옛날 인류도 자연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척하고 개발하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 등장했던 서양 문명의 모태죠. 고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시 주변의 습지를 메우거나 제국의 주요 도시로 그 제국의 주요 도시 근처를 지나가는 강 양쪽에다가 제방을 쌓아가지고 홍수와 범람을 가로막고 뽀와 저수지를 건설해가지고 물을 저장하고 그 기가 막힌 수로나 그 수도교 시스템을 뚫어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100km 밖에서 인구 수십만이 넘는 대도시에 오늘날 현대사회에 버금가는 그런 충분한 수도 공급량을 그때 당시에도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연대로면은 그런 걸 건설하면 안 되는 거죠. 산을 파헤치고 해가지고. 그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거를 건설하고 짓고 이 모든 것들은 옛날에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자연이라는 거는 절대로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런 잘 꾸며진 정원들, 정리정돈이 잘 된 국립공원들, 호숫가의 유명한 관광지 같은 곳들은 모두가 인간의 손길이 적절하게 닿아서 관리되고 수정된, 개량되어 있는 인위적인 자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연은 절대로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자연에다가 적절하게 손을 대어야 그 자연에서 오는 불안정성으로 인한 어떤 그런 것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우리가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이용할 때 말이죠.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